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의 전쟁 준비와 국제정세 요리 판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그 북한의 체제, 북한 공산정권, 김일성 정권의 위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북한 공산정권의 노선이 무엇이었나, 이런 걸 보고, 세 번째로는 전쟁 전에 전쟁을 일으킬 어떤 여건, 정세,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그것이 오판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북한 공산정권, 김일성 정권이죠. 이것은 소련의 위성국이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날 정권이 수립되지만은 독립국이 아닙니다. 소련의 위성국이었습니다. 스탈린 김일성 정권, 김일성이 수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수상 뭐 여러 가지 강요들이 임명됩니다만은 이 사람들 김일성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스탈린 즉 소련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련군이 철군했지만은 여전히 지배자였던 스티코프가 소련 대사로 평양에 남았죠. 결국은 스탈린의 대리인 아닙니까? 거기서 조종자로서 남은 것이죠. 그런데다가 스탈린은 소련군 고위급 장성으로 구성된 군사 고문단을 평양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을 작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련이 결정적으로 북한을 조종하고 북한의 지배자로 군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했다고 했지만은 실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련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소련군이 떠났지만은 1948년 9월 9일 정권 수립 이래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까지 북한은 소련의 독점적 영향 아래 놓였다. 이 김학준 이 북한을 연구한 김학준 씨가 한 말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소련에 의존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노선은 무엇이었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레닌 스탈린 체제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시키고 또 소련의 위성정권으로 남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소련의 방침, 전 한반도 공산화, 무력에 의한 남한 통일,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 노선도 전 한반도 공산화, 무력에 의한 남한 통일, 그겁니다. 당시에 북한 공산정권은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지만은 거의 소련과 그 다음에는 소련이 만든 위성정권들, 동유럽 공산권국가, 이 나라들에게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위치에 있었고, 외교를 한다고 해봐야 소련에 대한 외교가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중국에도 갔지만은 중국 자체도 소련에 의존하는 예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외교는 소련 일변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도 소련 모스크바에 가서 몇 개월간이나 체류합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남의 나라에 가서 몇 개월씩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스탈린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고, 중국마저도 소련에 의존한 예속된 상황이었다, 우리가 그래 볼 수 있고, 또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장제스의 자유중국이 중국 인민을 대표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봉쇄된 데다가 그런 국제적인 지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소련 일변도였다. 북한의 외교는 소련 일변도다. 소련은 북한의 무기와 탄약, 군수품 일체를 다 지원한 거 아닙니까? 유엔군 어느 지휘관이 말했지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소련식 복장, 소련이 제공한 것으로 다 착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중국 공산당은 이제 스탈린의 그런 어떤 지령에 의해서 결국은
북한에 팔로군, 한인 팔로군 부대를 보내주죠. 그것이 북한군을 아주 일거에 그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대남 노선은 당연히 공산화 통일,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 노선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죠. 이승만 정부는 뭐 지주 그리고 자본가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 농민의 나라인 북한은 이승만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전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북한은 그 38도선에서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고 또 월북자를 그 무장 유격대로 훈련시켜 가지고 밀파를 하고 그래서 지리산, 태백산 등의 무장 공비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로당에 지령을 내려서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등이 잇따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 새로 태어난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그 신생 국가로서 어려움을 겪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철의 장막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아주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총동원을 합니다. 원래 북한 공산 정권은 우리가 해방전에 알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에 의한 그런 이상국가 또는 뭐 레닌이나 그 과거의 그 조선공산당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련 즉 스탈린 체제를 그대로 이식시켰습니다. 레닌 스탈린 체제를 그대로 이식시켰기 때문에 남쪽에서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주 그 스탈린 체제로 굳어져 있었다는 거 그대로 그 복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소련 공산 정권의 그 복사판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징집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징집해 가지고 대규모로 훈련시키고 그것을 군대로 만들죠. 그리고 공격훈련, 유엔의 어떤 그 통제라든지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훈련을 합니다. 침략 아닙니까? 침략훈련을 한 거죠. 고급 그 군대 지휘관은 그 군단급, 사단급 이런 어떤 대부대 지휘훈련을 시키고 또 장병들은 그 아주 혹독한 군사훈련, 그야말로 뭐 빨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칠 정도로 계속해서 강행군, 강훈련을 실시하고 그런 가운데도 아주 그 사병들에게 그 세뇌 교육,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뭐 그 설득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해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믿지만은 사실은 다 김일성 우상화 그런 교육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해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또 공산 정권이 뭐 정통 정권이냐, 정통성 있는 정권이냐 그렇게 또 왜곡해서 교육시키고 그것을 다 그대로 사실처럼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 준비금 마련하기 위해서 15억 원의 그런 공채를 발행하는데 이걸 또 주민들에게 반강제로 할당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희생으로 결국은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북한, 김일성, 그리고 또 소련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은 한국을 공산화할 수 있는 호기다,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소위 3대 혁명 역량이라고 해서 북한 그리고 남한 그리고 국제 이 전부 다 유리하다고 본 거죠. 일단 북한의 힘이 대한민국보다 더 세다, 군사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남한 내부의 남로당 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정부에 그 뭐랄까 배반하고 결국은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무력 군사 통일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한 것은 그 당시에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병력 수에서 우세하고 또
국군에 없는 전차와 전투기를 보유했습니다. 거기다 실전 경험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한인 팔로군 약 3개 사단이 북한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죠. 우리 남쪽에는 그 전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부대 단위로 전투 경험을 보유한 그런 부대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때 급하게 뽑아서 훈련시킨 사병들로 사단을 구성했지만은 실전 경험 있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 부대는 그 부대 단위로 그 중국 내전에서 싸웠던 부대니까 전투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의 공산 세력이 상당히 확대되는데 이것이 또 북한을 상당히 고무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성공한 것인데 소련은 그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1948년 8월 29일 날 핵실험을 성공하는데 이것은 뭐 서유럽 거기를 아주 그 불안하게 만드는 반면에 그 중국이나 북한은 아주 고무됐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에는 그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그 타이완으로 내쫓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공산화된 거죠. 타이완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에게 고무되고 이제는 한국이 공산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그 하나의 그 조약을 맺습니다. 동맹조약을 체결하는데 1950년 2월 14일 날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상호 우호 동맹조약 그렇게 맺고 또 중국 만주 그 다롄 리순항을 계속해서 소련군이 쓸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해줍니다. 결국은 전쟁 준비죠. 그런데다가 또 서방의 정세도 대체로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첫째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오겠는가. 또 미국은 직전에 그 중국 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발을 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이 뭐 공산화된들 그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밖에다, 한국은 밖이다 이렇게 본 거죠. 알루샨 열도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김일성이나 스탈린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950년 1월 17일 날 보면은 김일성은 스티코프에게 중국이 해방을 완수한 지금 남조선 해방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다음 차례는 남조선 해방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이 오판이다, 간과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루즈벨트 전임 대통령과 아주 다른 인물입니다. 굉장히 강한 반소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 터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대로 분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그 공산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가차없이 그 분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소련의 팽창을 좌시하지 않겠다. 소련이 현재까지 점령한 것은 놔두더라도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 봉쇄 정책입니다. 그리고 에치슨 라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나 타이완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에치슨 라인의 그 태평양 방위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그 오해라고 그렇게 알려지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간과한 것은 메가더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일본 도쿄에 주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아주 반공을 표방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하고 타이완의 장제스 총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침략당하는데도 자시할 리가 없죠. 그 다음 메카시 상원의원, 미 의회의 메카시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 반공투사입니다.
1950년 2월 달에 미 국무성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무성 내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 미 국무성을 견제를 하죠. 왜냐하면 너무 공산주의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공산주의자를 허용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이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유명한 존 포스트 덜레스 미 국무성 고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고문이지만은 나중에 차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 봉쇄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의 확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점령했더라도 그것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해방 정책, 리버레이션 정책을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미국 조야의 주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